지난 시간 이란 이라크 전쟁 사담 후세인의 성공으로 시작이 됐었죠. 이란이 수비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과연 어떻게 이어질지 오늘도 박현도 교수님과 임철균 위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1980년 9월 22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호람샤흐르, 여기서 양측이 대규모로 맞붙는 전투가 시작이 돼요. 네. 어떤 전투였습니까? 북부하고 중부의 진격은 순조로웠는데 이 호람샤흐르라는 지역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라크 국경 지역에 보면은 있는 이란의 첫 번째 항구 도시가 저기인데 저기는 당시까지는 중요한 송유관도 별로 없었고요. 거기서 뭐 어떤 부존 자원 이런 것도 크게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지형적으로는 근데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자리 잡은 느낌이네요. 맞아요. 저 호람샤흐르는 아바단과 아바즈를 연하는 교통의 요충지이긴 합니다. 근데 그거 말고는 없어요. 근데 도시 자체가 구획이 잘 발달되어 있어가지고 네. 미로같이 복잡합니다. 그런데 공격을 하는 이라크 입장에서는 저기를 통과하듯이 점령하고 지나가서 빨리 다음 목표로 이동을 해야 되는 곳이지 저기에 전력을 기울이면 안 되는 곳이에요. 근데 저기를 방어하던 당시 이란군은 3,000명 정도가 방어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를 대상으로 이라크가 제3기갑사단을 선봉으로 하는 2만의 병력과 500대의 전차를 투입을 합니다. 와, 3,000인데 어마어마한 병력이 투입이 됐네요. 그래서 대공세를 가해왔는데 이 호람샤흐르 아바즈 도로를 따라서 공세를 가했거든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하게 이란의 보병들이 국경기지 일대에서 무반동총과 RPG-7을 가지고 정말 죽자 살자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진격 속도가 둔화되기 시작합니다. 시가전에서 죽기 네. 살기로 덤비면 힘들죠. 거기다가 지금 전차 500대가 갔으니까 대단한 규모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네. 미로 같은 도심지에 전차 500대가 들어가면 이거는 그냥 해변에 모래 뿌린 거랑 비슷한 거거든요. 거기에 보병들이 RPG-7이랑 106mm 무반동총 가지고 골목골목에서 저격을 해야 되니까 막대한 피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퇴각해요. 안 되겠다 하고 일단 퇴각했다가 10월 11일까지 전력을 재정비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보병이 부족했어 라고 이라크가 판단을 해서 여기에 특수전 여단과 5개 보병 대대를 더 증원을 시켜줘요. 이제 보병이 충분해졌으니까 압도적인 전력의 우위로 밀어붙입니다. 네. 그래서 10월 21일까지 호람샤흐르 도심지까지 돌파가 됐고요. 이라크는 이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교량들을 전부 점령해서 완전히 고립시켜버려요. 그 상태에서도 최후까지 항전을 했지만 전력의 열세는 극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란의 타카바르 해병대대의 생존병력 300명하고 기타 민병대들이 10월 26일부로 도시를 포기하고 퇴각을 하고 이라크는 11월 10일부로 호람샤흐르를 완전히 점령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런 국경 지역에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도시에서 49일간이나 시간을 끌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뭐 스치듯 지나가면서 하는 네. 거였는데. 그럼 이거는 전략 작전적 측면에서 완전한 실패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벌어진 시간 때문에 이란은 다시 전력을 재정비해서 아바단 그리고 데즈풀 일대에 병력을 배치할 천금 같은 시간을 얻게 된 거죠. 아바단에서의 방어 라인이 확실하게 구축되었다라는 것은 이 중요하지 않은 지역에서도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아바단의 전투 더 힘들어질 것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아바단에서의 전투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아바단은 강이 양쪽으로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개방돼 있는 지역은 북쪽 면밖에 없습니다. 천연 해자처럼 구성돼 있거든요. 이라크도 알았을 거예요. 여기서 시간 끌면 안 된다. 그래서 호람샤흐르가 아직 함락되지 않았는데 일부 병력을 돌려가지고 선봉으로 아바단을 공격을 해봅니다. 그런데 혁명수비대가 저 해자 같은 지형을 적절하게 이용을 해서 낮에는 도시로 후퇴해서 제복을 받고 밤만 되면은 이제 기어 나와가지고 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강을 보트 타고 건너가서 쏘고 도망가고 이렇게 격렬하게 저항을 해야 되니까 이라크는 거기에 대한 반격으로 포격과 폭격을 있는 대로 퍼부어서 저 아바단이 세계적인 정유시설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 정유시설을 포함해서 시가지 전체를 초토화시킵니다. 그러면서 공방을 주고받다가 이라크가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빨리 대공세를 가해서 이거 끝장을 내야 된다. 라는 생각에 호람샤흐르를 함락시킨 주력 병력들을 합류시키고 후방에서 대기하고 있던 전략 예비대까지 끌어모아서 투입을 시킵니다.
그래서 6만의 병력과 500대의 전차를 모으는 데까지 성공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이라크가 병력을 집결시키고 있는 동안 1980년 11월 28일에 사단이 하나 벌어집니다. 네. 당시 이라크군은 아바단을 사면에서 포위해가지고 완전히 고립시켜서 함락시키려고 했는데 그러려면 남쪽의 강을 따라 가가지고 상륙 작전을 해야 돼요. 그런데 11월 28일에 이란 해군이 모르바리드 작전이라는 것을 개시를 합니다. 그래서 양측이 해군 간의 교전이 붙었는데 이라크 해군의 80%를 괴멸시켜버려요. 그러면서 이라크의 상륙 작전 기도가 완전히 좌절돼버려요. 바다가 강이 트였으니까 이 강줄기를 따라서 아바단으로 병력과 물자가 계속 보급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도저히 이 이상 시간 끌면 안 돼. 그래서 6월부로 6만의 병력과 500대의 전차를 투입을 해서 대공세를 가했는데 그 강을 따라서 이란도 15,000의 병력을 추가 증원시켜 놓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들이 아바단을 함락시키는 데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승기를 잡은 것으로 판단한 이란군이 사멘 올 아엠의 작전이라는 것을 시도를 합니다. 아바단을 우회해서 이라크의 바스라라는 도시가 있는데 네. 그 방향으로 부대를 우회 기동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라크 입장에서는 아바단에 투입시켜야 될 증원 병력들을 바스라로 돌려줄 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라크군 입장에서는 우리 후방이 차단되겠다라는 상태의 패닉이 오기 시작하는데 포위망 안에 있던 아바단 시내에 있던 이란군이 알라우 아크바를 외치면서 치프틴 전차하고 뭐 기타 공격 헬기들, 코브라 공격 헬기 동원해서 갑자기 기습을 해온 거예요. 안에서. 이때부터는 이라크군은 완전히 패닉에 빠졌죠. 오히려 반대로 포위 선멸이 되기 직전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중장비 다 집어던지고 패주하기 시작합니다. 일부는 뗏목 만들어가지고 스타트 아라칸 건너서 패주하고. 이 전투의 패전으로 전략 예비대를 손실하면서 양국의 교전은 교착 상태에 직면합니다. 그러게요. 그 교착 상태가 한 8개월 정도 지속됐던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이라크가 큰 실수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 가장 큰 이유는요, 이란을 너무 얕봤어요.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이란 쪽으로 더 깊숙이 들어오면 자기네들이 쉽게 치고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보급로가 길어지잖아요. 당연히 보급로를 차단당하면 이라크로서도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던 거죠. 사실 전쟁에 있어서 어느 주요 지역의 거점을 버텨내기 시작하면 공격 측의 힘이 급격하게 빠지는 시점이 있거든요. 이란에 만약에 전투를 지휘하는 장군이 능력이 있었다면 이때가 밀어붙일 절호의 타이밍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란의 당시 대통령이었던 바니사드르 씨가 네. 그런 대반격전을 구상을 합니다. 근데 이 반격전의 목표가 군사적 목표가 돼야 되는데 네.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려는 목표로 대부분이 집중이 된 거예요. 바니사드르 생각에는 대지풀에 기갑부대로 집결을 시켜서 밑으로 쓸고 내려가면은 이라크 군의 측후방을 때려서 수산게르드 일대까지 나가면은 괴면시킬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란은 당시 최정예 부대 중에 하나였던 공세 부대를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진격할 때 전차가 진격할 때는 측방을 보병이 엄호를 해야 되거든요. 측방 여기를 그거를 이슬람 혁명 수비대에게 임무를 맡겨요. 네. 그런데 보전 협동 작전을 군생활하면서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어렵죠. 어렵죠. 훈련 안 돼 있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될 리가 없죠. 훈련이 돼 있는 부대가 아닌데 당연히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혁명 수비대에게 맡겼던 임무를 다시 55 낙하산 여단에게 다시 맡겨요. 이미 여기서부터 한번 꼬였죠. 네. 거기다가 네즈풀에서 수산게르드까지 이어지는 곳들이 대부분이 농경지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농수로 발달돼 있는 네. 뻘밭이 저기예요. 그렇다면 기갑부대가 진격할 때 이 양측의 야지를 이용할 수가 없으니 도로를 따라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일렬 종대로 가겠죠. 그럼 측방이 완전히 노출이 되는 겁니다. 그 기갑부대가 갈 기동로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 정도도 판단할 수준이 안 됐던 거예요. 예전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러시아가 일렬 종대로 탱크 투입했다가 네. 전차 앞에서 한 대 탕 하고 터지니까 그대로 정차. 맞습니다. 네, 이런 상태에 발생하는 문제가 생기죠. 맞습니다. 똑같은 사태가 발생을 합니다. 이란군이 1월 5일에
짧은 공격 준비 사격을 하고 카르케강을 도강을 해서 기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전차 300대가 가고 55 낙하산 여단 해봐야 몇 명이나 되겠어요. 300대나 되는 전차의 측방 경계를 다 제공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고서 그 뒤를 이슬람 혁명수비대와 바시즘 민병대가 쫄쫄쫄쫄 따라오는데 전차 뒤를 카르케강을 도강하자마자 이라크군의 관측기가 이 행렬을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근처에 있던 이라크 제10기갑 여단장이 작전을 세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부 병력으로 저들의 진격로 전방을 막아 세우고 우리 주력을 측방으로 돌려서 측방에서 타격을 하자. 그래서 이 L자 형태의 반포위망을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무장 헬기도 불러요. 일부 보병들도 부르고. 이란군은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죠. 수산게르드까지 진격해 왔는데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일부 부대가 이란군을 막아 세우기 시작하니까 교전이 붙었는데 그렇죠. 이라크 10기갑 여단의 주력 부대가 측방에서 맹렬하게 화력 경매 구역 사격을 하기 시작하니까 네. 패닉에 빠진 거예요. 이거는 뭐 녹아나가죠. 녹아나가죠. 그 상태에서 이제 전차들이 중구난방으로 도주하기 시작하는데 이 도로 좌우측이 다 뻘밭이죠. 뻘이죠. 뻘에 갇힌 거예요. 그 최대의 호기를 포착한 이라크 10기갑 여단장이 보병까지 투입을 시킵니다. 이때부터는 일반적인 학살이 자행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라크의 무장 헬기가 후미에서 따라오던 보병들도 공습을 가해가지고 이란군은 엄청난 피해가 발생을 합니다. 이 한 번의 전투 결과로 이란은 1개 기갑사단 플러스 규모를 손실을 합니다. 병력도 어마어마하게 손실을 입습니다. 그래서 반격의 동력을 상당 기간 상실합니다. 당연히 이걸 제안했던 바니 사드르 대통령은 탄핵됐죠. 자, 그리고 나서 이란의 라마단 작전이 펼쳐지는데 개념 정리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라마단. 사실 네. 이게 이렇게 적기를 놓쳐버린 이란이잖아요. 그 얘기는 이 긴 기간 동안 엄청난 피해를 입고 수세로 돌아섰다가 그래 다시 한번 우리가 공격해보자. 그러니까 이렇게 피해를 많이 입었다는 건데 라마단 기간이면은 군인들은 네. 음식을 어떻게 해요? 그 사실은요 라마단 때 작전을 한 경우들이 꽤 있죠. 예를 들면 73년 아랍-이스라엘 전쟁, 예, 이집트가 계속 공격했잖아요. 네. 라마단 기간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라마단 기간이라고 그래도 다 단식하는 건 아니고요. 싸울 때는 싸우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이 사기를 더 북돋아주는 것도 있어요. 영적으로 더 힘이 충만하다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이 라마단 때는 원래 해가 떠 있을 동안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 해가 거잖아요. 진 다음에만 해가 진 다음에 먹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힘이 모자랄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현대 세계에서도 축구 선수들 중에서도 라마단 때 단식을 하는데 골을 더 많이 넣는 선수들이 있어요. 예, 그거 어떻게 그러냐니까 단식을 하지만 힘이 더 난다. 뭔가 정신적인 게 있나요? 정신적인 힘을 많이 받는다고 얘기를 하죠. 간헐적 단식을 하시는 거네. 요즘 그렇죠. 말로 치면. 그런데, 1일 1식 간헐적 단식. 예, 그런데 한 여름에는요, 6월 달이면은 벌써 해가 굉장히 긴 시간이거든요. 아주 길 때는요, 하루에 16시간, 17시간 단식을 해요. 근데 아무것도 안 먹습니다. 물도 안 마십니다. 물도 안 네, 마셔요? 물도 안 마십니다. 그러니까 힘든 거죠. 교수님 정말 이런 진중한 얘기 중에 이런 궁금증 죄송합니다만 네. 못 참겠어서 네. 축구 선수가 막 뛰잖아요. 네. 땀을 뻘뻘 흘리잖아요. 네. 땀이 입으로 들어오면 어떡합니까? 아, 그게요. 이것도 뭐 있어요? 법학자들마다 많이 달라요. 아 해석이 달라요. 네, 그러니까 이런 단식할 때요. 뭐든지 먹으면 안 된다는 사람도 있고 그건 어쩔 수 네. 없는 사람들도 있고요. 심지어는 가다가 맛있는 냄새가 나면 침이 꼴깍 넘어가는 수가 있잖아요. 그게 단식이 안 된다는 학자들이 뱉어야 있어요. 된다는 학자도 네, 있고요. 뱉어야 학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학파마다 의견이 다 다르기 때문에 라마단 작전으로 빨리 가죠. 예, 빨리 전투 얘기로 돌아와서 이렇게 라마단 작전을 이란이 펼치면서 제1차 바스라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네. 바스라 전투 설명해 주세요. 이게 라마단 작전의 일부로 진행이 됐거든요. 이 당시 이란의 목표는 이라크 제2의 도시였던 바스라를 점령해서 이 일대를 방어하고 있던 이라크 제3군단을 경멸하는 것이었습니다. 개전 후에 비록 데즈풀 전투에서 대승을 거뒀다고는 하지만 일련의 작전을 엉망진창으로 진행을 하면서 이라크군의 전력은 이 당시 상당한 손실을 입었거든요. 그래서 호람샤흐르 지역에서 2차 전투가 발생을 했는데 네. 여기서 일단 대패합니다. 전사 1만, 항복 1만 9천의 피해를 내고 48시간도 못 버티고 그 도시가 함락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바스라로 이란군이 육박을 해왔을 거 아니에요?
이 당시 바스라를 방어하고 있던 이라크 제3군단은 7개 사단과 독립여단, 특수전 여단 등으로 증강된 8만에 가까운 병력이 방어를 하고 있었어요. 전방에 이제 해자도 파고 그 뒤에 지뢰지대 설치하고 그 뒤에 교통운항 6개호, 참호지대 쭉 설치하고 이렇게 장애물과 화력을 결합시킨 종신방어 지대를 쭉 편성을 해놓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화학탄으로 사린가스하고 최루탄을 준비를 해요. 네. 이렇게 방어 진지를 중심 깊게 편성해서 준비를 합니다. 이란 나름대로는 지금 국제사회로부터 계속 제재를 받고 있거든요. 이슬람 혁명 이후로. 그래서 수리부속에 공급이 안 돼요. 전쟁을 길게 끌면 부품이 부족해서 결국은 우리가 진다라는 생각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대공세를 준비를 합니다. 무려 15만에 달하는 병력을 모아요. 82년 7월 10일 이때부터 양군은 포병을 동반해서 대규모의 공격 준비 사격과 공격 준비 파괴 사격을 주고받고요. 바시즈 민병대와 혁명 수비대 10만 병력이 돌격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란군의 주요 전술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보병들이 해자를 건너서 지뢰지대를 자기가 발로 밟아서 지뢰를 다 터뜨려 버려요. 네. 엄청난 피로써 장애물지대가 극복이 되니까 거기를 대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기갑사단들이 돌격을 시작을 합니다. 이 공격 기세에 눌려가지고 이라크 전방 방어선이 붕괴가 되면서 중심 15km까지 진출하는 데 성공을 해요. 그런데 이란은 당시 이라크 내부로 로직 보급 체계를 가서 설치할 전진 보급 기지 구성 능력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급 능력은 떨어졌죠. 공세 종말점에 이미 도달을 한 거예요. 그리고 밀릴 것 같으니까 이라크군이 이때부터는 화학탄을 막 쓰기 시작합니다. 화학탄이 투발되고 최루탄 터지고 사린가스 터지고 하니까 화생방 교육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았던 이슬람 혁명 수비대 그리고 바시즈 민병들이 때로 죽어나가기 시작해요. 바로 인간 재파식 돌격이 분쇄돼 버리죠. 그러면서 이란은 결국 작전 종료를 선언을 하긴 하는데 이때 이 제1차 바스라 전투의 결과로 이란은 전차 300대, 병력 2만 명 이상을 손실을 합니다. 그리고 바스라 점령에 실패하죠. 네. 방어를 하던 이라크군도 제9 기갑사단이 재편성이 불가능할 정도로 피해를 입고 부대가 해체돼 버려요. 참 이 병사들이 무슨 죄일까라는 생각을 항상 전쟁을 보면 하게 되는데 이게 그냥 전투로 끝나는 게 아니라 번지게 되는 게 상대방의 유류 공급망을 향해서 이제 막 그 공격을 감행하게 되고 이게 유조선을 또 공격하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파생되는 효과가 굉장히 커지잖아요. 네, 유조선 전쟁을 일으킨 거는 실질적으로 이라크입니다. 이라크가 이란의 전쟁 자금을 막아버리기 위해서 이란의 유조선들을 공격을 해요. 사실 이란으로서는 너무 화가 나는 게 화학무기거든요. 네. 화학무기로 너무 많이 당했어요. 그 당시 처참한 기록들을 보면은 진지가 너무 조용해서 가서 보면은 군인들이 다 죽어 있더라. 가스로. 그냥 잠들듯이 그냥 다 쓰고 있는 거잖아요. 너무 조용하길래 그래서 국제사회에다 얘기를 했는데 국제사회에서는 아무도 그 얘기를 들어주지 않고 이라크를 욕하지도 않고 그런데 여기다가 이라크가 화학무기 더하기 이제 유조선까지 공격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란도 그럼 맞대응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란은 누구를 어떤 유조선을 공격하냐면 당시 이라크에 돈을 대고 있던 아랍 국가들의 유조선을 공격합니다. 네, 그래서 84년부터 88년까지 무려 4년 동안 벌어지는 게 오일 탱커 워, 유조선 전쟁이에요. 4년 동안. 4년 동안이요. 그러니까 이란으로서는 너무 화가 나는 거죠. 네. 아랍 국가들은 석유를 잘 수출하고 있어. 그때 또 유가가 좋았어요. 그래서 공격을 했는데 그럼 양쪽이 어떻게 공격을 하느냐? 네. 이라크는 프랑스제 무기로 공격합니다. 프랑스제 미사일로 공격하고요. 이란은 그런 미사일 같은 게 별로 없으니까 주로 그 배 있지 않습니까? 항공 보트와 이런 걸로 주로 공격을 해요. 들이받아요? 네, 들이받거나 뭐 납치를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해가지고 공격을 하는데 이때 이제 이란도 무기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85년쯤에 미국 자료에 따르면 이란 쪽에서 먼저 무기 수출을 요구를 했다고 그래요. 이런 미국 쪽에 미국 쪽에 아니 미국에게 이란이 우리한테 무기 수출해 주세요라고 했다고요? 무기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근데 미국이 수출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할 리가 없죠. 그렇지만 미국이 또 어떤 나라입니까? 모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나라잖아요.
해줘야죠. 왜냐하면은 이란제 전투 장비의 대부분이 미제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M60 전차, M48 전차, F14 전투기, F4 전투기, F5 전투기 다 미제잖아요. 아니 그거는 이란 혁명 전이라고 치고 지금 상황에서는 이란한테 무기를 수출하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 미국에 고민이 있었습니다. 뭐요? 무슨 고민이 있었냐면 1985년이 되면은 이란이 후원하는 헤즈볼라가 네. 미국 그 외교관들에서 7명을 일본 인질로 잡고 있었어요. 그럼 인질 풀어줄 테니 그러니까 수출해라. 이제 미국에서는 어떤 생각하냐면 이번 기회에 이란에 무기를 팔면 이란과의 관계도 좋아질 뿐더러 그 헤즈볼라에 잡혀 있는 인질을 풀어올 수 있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라이건 대통령이 반드시 이 7명을 고국으로 돌아와야 된다고 네. 강조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팔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게 밝혀지기 전에 86년에 밝혀지는데요. 네. 무려 1,500기 이상의 미사일을 이란에 팔았어요. 제일 많이 남는 장사가 탄약과 부품이에요. 전차 한 대 전차 뭐 몇십 대 뭐 팔았다. 우와 뉴스 나오잖아요. 그 뒤에 계속 들어가는 수리 부속, 그 플랫폼을 유지하기 위해 들어가는 수리 부속과 그 전차가 쓰는 탄약들. 이게 사실 돈이 더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K9만 파는 거 아닙니다. 대한민국 탄약도 많이 팔아요. 그렇죠.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요. 네. 이제 사건이 났어요. 미국에서 네. 이제 그거 알게 된 거예요. 이란에 어떻게 무기를 팔 수 있냐 난리가 난 거죠. 그런데 조사해보니까 더 놀라운 사실인 거예요. 당시 니카라과에 좌파 정부가 들어섰거든요. 여기에 좌파 정부에 싸우는 반군의 돈을 대는 걸로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네. 이 반군을 이끄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마약상들과 밀접한 연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미국 민주당에서 그걸 못하도록 니카라과의 반군을 돕지 못하도록 손발을 꽁꽁 묶어놨는데 그 돈이 그렇게 간 거예요. 그게 그 유명한 이란 콘트라 스캔들입니다. 예, 영화로도 사실은 네. 많이 나왔었죠. 근데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그럴 수 있어라고 하지만 국제사회는 냉엄합니다. 그렇죠.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이게 더 좋을 것 같아라고 하면 어떻게 그럴 수 있어라는 것들이 과거사에 참 많은 일들로 밝혀지고 있죠. 예, 그러면 그 레바논 헤즈볼라에 잡혔던 미국인 7명은 풀려났을까요? 풀려났습니까? 실패했습니다. 실패군요. 네, 한 명은 그 잡혀 있는 중에 죽었고요. 궁극적으로 86년에서 92년까지 걸려서 하나하나씩 풀어나요. 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란에 무기 판 걸로 하지는 못했어요. 네. 1980년 이라크의 선제 공격으로 전쟁이 시작되자 이란은 주요 도시를 거점으로 방어에 나선다. 양측은 여러 번의 전투를 펼치지만 결정적인 승리 없이 병력과 장비만 소모되는 양상이 이어진다. 이후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은 화학 무기를 동원하여 이란군을 공격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자금줄 차단을 위해 유조선까지 공격하며 상황은 악화일로로 치닫는다. 그런데 이 유조선 전쟁에 정말 슬픈 피해자들이 있어요. 누구죠? 배는 뭐 부셔지고 네. 석유가 좀 못 나가도 좀 유가가 오르고 물론 유가가 오르고 난리가 나니까 세계 경제는 안 좋아지겠죠. 네. 그렇지만 그건 언제든지 회복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회복하기 어려운데 그렇죠. 이 88년에 전쟁이 끝날 무렵에 이란 항공이 여객기를 띄웁니다. 테헤란에서 두바이 가는 건데 네. 반다르 아바스라고 이란의 남부에 있는 중요한 항구를 거쳐서 가는 항공기거든요. 네. 민항기인데 민항기에는 290명이 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미 해군이 전투기로 오인을 해서 격추를 합니다. 그래서 290명이 모두 사망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반다르 아바스가 이란 해군의 총본산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떴으면은 전투기 아니야? 네. 그 이전에 미군 함이 또 피해를 입은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나치게 긴장을 했던 거죠. 민항기 공격 사건은 우리나라도 피해자인 적이 있었기 때문에 참 이런 안타까운 사건들이
뭐 앞으로 재발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네. 뭐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뭐 바다에서는 유조선을 공격하고 하늘에서는 탄도미사일이 날아다니고 이게 상대 도시의 전략 폭격을 진행을 하게 돼요. 어느 정도였나요? 아, 도시 폭격도 있었어요. 뭐 도시 폭격은 중요한 도시는 서로 다 때립니다. 수도도 때렸잖아요. 그럼요. 이란의 테헤란 비롯해서 중요한 에스파한이라든지 시라즈라든지 모든 중요한 도시들은 다 이라크가 때렸고요. 이란도 가만히 있지 않겠죠. 네. 그러니까 이란도 뭐 바그다드를 비롯해가지고 이라크의 중요한 도시는 다 때립니다. 아니 이게 그냥 전략적 목표물이 아니라 그냥 예전에 저희 2차 대전 때 있었던 그 도시 폭격을 해요? 네, 도시 폭격을 했습니다. 전략적 목표죠. 대가치 표적이잖아요. 저기서 나올 수 있는 병력들을 제거해야죠. 국가 총력전인데. 그래서 이라크 공군기들은 날아가서 도시에 폭격도 하고 뭐 화학탄도 사격하고 그렇게 공격을 가하면 이란은 스커드 탄도탄 같은 것들을 사와서 미사일로 쏘고. 바그다드나 뭐 여러 도시에 폭격을 하는 거죠. 이란 이라크 전쟁에서 화학 무기가 사용이 됐었잖아요. 이게 보고서마다 수치가 조금씩 다 다른데 통계적인 거를 그냥 말씀을 드리면 네네. 적어도 380회 이상이 사용된 걸로 이제 파악이 되고요. 대군사 표적, 대가치 표적, 즉 군인과 민간인을 가리지 않고 쓰였고, 이게 도시 공습에도 쓰였어요? 네,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폭격을 한 게 화학 공격을 한 게 30회 이상이 보고가 되어 있죠. 그래서 화학탄으로 전사한 이란 군인의 숫자만 10만 명 이상이 되고요. 민간인들의 숫자도 5만 명 이상인데, 근데 이게 수치가 집계된 것만 통계가 그렇지 더 사실 있겠네요. 정확하지 않습니다. 훨씬 더 많겠죠. 그리고 이 당시 이라크가 사용한 화학탄이 아까 말씀드렸던 사린가스 포함해가지고 혈액작용제, 뭐 VX 계열의 신경작용제, 겨자가스, 기타 여러 가지 작용제들을 꽤 많이 썼거든요. 화학전에 대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으면은 네. 이거는 대량 살상 무기로서 효과가 엄청 나거든요. 그래서 이라크는 이거를 엄청나게 써냈죠. 자기들이 밀릴 것 같으면 일단 화학탄 쓰고 봤습니다. 당연히 이겼겠죠. 그 전투에서는. 그리고 화학 무기까지 사용이 됐고 이란 이라크 전쟁 중반부터 후반까지는 어떻게 진행이 됐어요? 8년이나 거친 진행된 네. 전쟁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했군요. 이 모든 것을 다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요 전역 위주로 좀 살펴보면 제1차 바스라 전투에서 참패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남부 쪽으로는 돌파가 어렵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란군이 중북부 전선으로 이제 공세 방향을 변경을 합니다. 변경을 해서 5차례나 공격 작전을 시행을 해요. 그걸 새벽 전 작전, 새벽 작전이라고 하는데 모두 패퇴합니다. 그러면서 이라크는 1984년이 되면 국가 총동원을 선포를 하고요. 86년이 되면은 병력 100만 명을 모으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러면서 전차, 장갑차, 포병 이런 장비들이 이란군보다 못 잡아도 5배 가까이 육박할 정도로 숫자가 월등하게 우세해져요. 네. 그 상태에서 종신방어 진지를 견고하게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도 아무리 2천만 민병대를 동원해서 우리가 인간 재파시 돌격을 하더라도 종신방어 진지에 100만의 병력이 배치되는 걸 뚫을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경보병 위주의 기동전을 펼치면서 이라크군의 소모전을 강요합니다. 그러니까 소대 규모로 교전이 계속 동시다발적으로 찌끔찌끔 벌어지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진행이 되다가 이란이 제1차 알포 작전을 준비를 합니다. 이때 3만에 달하는 병력을 모아서 알포 반도를 방어하고 있던 이라크군을 격파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라크의 제2군단이 재반격에 나섰는데 그거를 메헤란 공세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공세는 공격 헬기를 동원한 이란군의 방어선에 걸려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이라크군이 패퇴를 당합니다. 그러자 이란군은 승기를 잡았다라는 생각이 들었나 봐요. 카르발라 4 작전이라는 것을 준비를 합니다. 사타 아랍강에 보면은 저기에 아라사스 섬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여기를 상륙 작전을 전개해서 점령하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이란의 이슬람 혁명 수비대와 바시즈 민병대가 군사 훈련을 안 받았잖아요. 상륙 작전에 대한 이해가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포병이나 기타 군정의 도움 없이 보병만으로 6만 명을 모아가지고
그냥 올려보내요? 네, 보병 돌격 상륙을 한 거예요. 이거 그냥 기관총 앞에 만세 돌격하는 그냥 일본군 같은 느낌인데. 맞습니다. 그래서 고무보트 타고 올라가자마자 이라크군의 기관총 화점에 걸린 거예요. 그 상태에서 3일간 치고받았는데 이길 리가 없죠. 네. 그럼요. 그래서 이란군은 이 전투에서만 전사 8천에 부상 1만 1천의 피해를 입고 퇴각합니다. 근데 이라크군은 800명 정도 전사했어요. 그러면서도 이란군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공세를 가합니다. 그럴 때마다 이라크군은 화학탄으로 반격을 가하죠. 막대한 인명 손실이 발생함에도 어찌어찌해서 간신히 바스라 점령에 성공을 해요. 와. 이란이. 그러면서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유조선 전쟁이 맞물려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라크가 이를 갈고 이제 반격을 준비를 합니다. 1988년 4월에 타와칼라 알라라 작전을 준비를 해요. 그러고 나서 알포반도 방향으로 10만 대군 피시호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으로 13만 5천의 병력을 기동시킵니다. 이 대공세에 여기를 방어하고 있던 알포반도 방어하고 있던 바시즈 민병대 1만 5천과 피시호 일대를 방어하고 있던 이란군의 90%가 전사해요. 이 타와칼라 알라 작전의 결과로 이란군은 6만 5천이 넘는 전사상자가 발생을 합니다. 6만 5천이요? 간신히 점령했던 바스라도 이라크한테 다시 뺏겨요. 그러니까 이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네. 6월 달에 다시 반격을 가합니다. 네. 그래서 이라크군을 밀어내고 중심 10km까지 돌파하는 데는 성공을 했는데 거기까지가 공세 종말점 한계였던 거예요. 이 과정이 반복되다가 이라크군이 카스르 시린과 데흐룰란이라는 곳으로 전진축을 설정을 해요. 공세 방향 그곳으로 잡고 기동을 하니까 당시 이라크 영토 내부로 들어와 있었던 네. 이란군들이 너무 광범위한 지역에 퍼져 있었다가 이라크군의 기갑 부대 공세에 휘말려가지고 전부 각계격파당합니다. 그래서 몇 시간 만에 대패하고 점령했던 이라크 영토 모두를 상실을 하죠. 이 전투 결과로 이란군은 포로 및 전사상자가 2만 명 넘게 발생을 하고 근데 사람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당시 전차 약 570대, 장갑차 약 430대, 자주포 약 45문 이상, 그리고 각종 구경의 대공포 400문 이상이 노획되거나 파괴되거든요. 근데 이게 당시 88년도에 이란군이 보유하고 있던 장비의 절반 이상이었어요. 끝났네. 이 이상은 끌 수가 없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란이 이제 휴전 협상에 나서게 됩니다. 여기서 끝났으면 좋은데 이라크가 무자헤딘을 지원을 해가지고 이란에 대한 공격을 가하도록 자꾸 꼬셔요. 그러니까 거기에 또 넘어간 무자헤딘이 이란을 공격을 합니다. 그게 메르사드 작전인데 여기서 무자헤딘이 참패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교전 행위가 흐지부지 됩니다. 지금 보면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이라크가 이란의 땅을 조금 점령했다가 빼앗기고 이란이 이라크의 땅을 공격했다가 빼앗기고 이러면서 병력 소모와 장비 소모만 계속 지금 이루어지는 상황, 이런 공방전의 느낌이 좀 들고 있거든요. 이러면 계속해서 병력만 지금 손실이 나요. 네, 이게 엄청난 소모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우리가 좀 짚어볼 게 있는데 현실과 맞물려서 첫 번째 이란으로서는 결정적 한 방이 없는 거예요. 전투를 지휘하던 사령관 입장에서는 야, 우리가 이라크를 이기려면 뭔가 결정적인 한 방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우리가 필요하다 해서 생각한 게 있겠죠. 그게 뭐겠습니까? 핵. 그래서 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전쟁 말기에 최고 지도자였던 허메이니 네. 지도자에게 슬쩍 떠보죠. 그런데 허메이니가 그건 안 된다. 그건 이슬람에 어긋난다. 예, 그래가지고 거기서 논의가 정지됐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시에 그 얘기를 했던 게 모센 레자이라는 사령관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아까 우리 임철균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게 무자헤딘이라는 게 있었다고 네. 했잖아요. 걔네들이 누구냐면요. 이란 혁명 때 좌파들이었어요. 그런데 혁명을 하면서 쫓겨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건 내가 뺏긴 혁명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반정부로 돌아섰었고 자기네들이 만든 조직이 모자헤딘의 할그라고요. MEK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네. 이 사람들이 누구 편에 드냐면 이라크 편에 들어가 가지고 이란을 정복하는 공세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실패를 하고 잡힙니다. 이들이 1988년 전쟁 끝나기 바로 직전 7월 달에 이란에서 국제 엠네스티 보고서에 따르면 뭐 4천에서 5천 명이 즉각 처형이 당했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때 이 사형 판결을 내렸다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이번에 목숨을 잃은 라이시 테헤란의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그 대통령의 별명이 테헤란의 도살자, 학살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근데 이제 이런 소모전 어차피 전쟁이라는 게 어느 한쪽도 일방적으로 이길 수 없구나라는 걸 느끼면 휴전 협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휴전 협상할 때 항상 그 일을 많이 하는 사회가 있죠. 국제사회, UN 안전보장이사회가 결의안을 내서 자 이제 휴전하자. 그래서 이 이란도 이걸 받아들여요. 받아들이면서 호메이니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마시기 전 어쩔 수 없는 독배를 마시는 거죠. 독이 든 성배를 마시는 겁니다. 정말 하기 싫었어요, 휴전을. 정말 하기 싫었는데 더 이상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란도 여기서 그만둔 거고 이라크도 그만두는 거죠. 아니, 이렇게 전쟁이 8년 동안 이어지면서 뭐 인명 피해도 엄청났고 경제 상황도 굉장히 안 좋아졌는데 문제는 뭐 남는 게 뭐였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결과는 끔찍했죠. 끔찍하죠. 양쪽의 피해자가 너무 많았고요. 네. 그런데 이 전쟁이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전쟁이 궁극적으로 현재 중동 정세를 만든 중요한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이란을 반대했던 입장에서는 이때 이란을 넘겨뜨렸어야 되는데 넘겨뜨렸으면 지금 이란이 중동 지역을 해집고 다니지 못할 텐데 이런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 거고 이란도 이때 이라크를 넘겨뜨렸으면 혁명이 더 자연스럽게 가고 미국의 힘도 더 뺄 수 있었는데 못하고 양쪽의 힘을 다 뺀 거예요. 그럼 제일 행복한 나라는 하나 있죠.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그걸 원하고 이란에 무기를 댄 거니까요. 몰래 뒤에서 된 거죠. 8년 동안이나 전쟁을 치렀는데 조금의 땅도 뺏거나 뺏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샤타 아랍 수로 그것도 변함이 없었어요. 그렇죠. 이란 같은 경우에는 한 채의 땅도 뺏기지 않았잖아요. 네. 한 채의 물도 뺏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1990년에 다시 1975년 알제 협정 네. 그대로 지키기로 서로 약속을 했고요. 그 후에 좀 삐걱대긴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그 상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란 이라크 전쟁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라고 보세요? 저는 두 가지로 보는데 하나는 군의 정치화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화생방전의 준비입니다. 이란도 그렇고 이란은 특히 혁명하기 전에는 굉장히 군대가 좋았는데 혁명 이후에 군의 정치화가 급속도로 진행이 되고 대속청받으면서 난리가 난 거잖아요. 이라크도 마찬가지였어요. 바트당에 충성하는 정치 군인들만 있으니까 뭐 제대로 된 작전 계획이 나올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전쟁이 오래 지속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언제나 중립을 지키고 군의 정치화를 대단히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화생방전의 사례입니다. 북한이 얼마 전에 우리한테 풍선에 오물 담아가지고 날렸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평화의 관문이라고 그 JSA 가는 길에 그 민통선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 경고 문구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북에서 풍선이 날라온다고 조심하라고 경고 문구 있더라고요. 네네. 회색지대 전술로 한국군에게 뭐 심리적인 큰 타격을 가하려고 한 것 같은데 어찌 됐건 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라크가 썼던 그 화학작용제들 북한도 똑같이 가지고 있어요. 5,000톤 가량을 가지고 있고 북한은 생물학 작용제도 가지고 있어요. 탄저균을 포함해서 엄청난 규모의 생물학탄도 가지고 있습니다. 요격 준비를 군에서 열심히 하는 것 못지않게 관공서들도 소프트키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민간인들이 대피하거나 화학전이 터졌을 때 민간이 쓸 수 있는 방독면이라든지 생물학전이 터졌을 때 통제를 할 수 있는 수단이라든지 이것들이 다 포함된 민방위 훈련이라든지 강화할 필요가 있는 거죠. 네. 저는 우리 임철구 의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이 절대 어떤 정권이든 군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면 안 된다. 이게 결정적인 교훈이고요. 그리고 국민들의 의지력이 중요하다. 이란은 이 전쟁을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한 채의 땅도 뺏기지 않은 전쟁이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말을 하면은요. 이라크가 전쟁을 시작했는데 이라크가 이란의 땅을 한 치도 못 뺏었어요. 전쟁 전이나 전쟁 후나 국경은 똑같은 겁니다. 네. 그런데 그 많은 사람이 죽었죠. 그러니까 이란이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막을 수 있었던 건
많은 작전의 실패도 있었지만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의 강력한 단결력.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란 이라크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란인들의 단결력은 더 좋아졌죠. 외적에 방어하는 거.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나쁜 설리를 남긴 거는 이란이 지금 혁명수비대가 상당히 많은 그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가능했었던 게 이란 이라크 전쟁 이후입니다. 이란 이라크 전쟁으로 이란이 많이 파괴가 됐잖아요. 네. 근데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국제사회가 손을 도와주지도 않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된 라프산자니 전 대통령이 혁명수비대 공병대에다가 당신들이 재건을 해라. 그러면서 혁명수비대 공병대가 그 재건 작업을 하면서 하타무르 안비아라는 어마어마한 혁명수비대가 바탕이 된 거대 기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남긴 그 대단히 재미있는 결과가 혁명수비대가 더욱 두터워진 거죠. 영화 신세계를 보면요. 안 보신 분들도 상관없습니다. 황정민 씨가 이런 대사입니다. 경찰들 손에 놀아난 것이오. 저는요. 나를 순수하게 도와주는 주변 국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도와준다? 강렬한 우방이다? 그건 본인에게 이득이 되기 때문에 돕는 겁니다. 항상 도와주고 북돋아주는 쪽을 조심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란과 이라크의 전쟁처럼 서로가 아무 이득이 없는 큰 피해를 볼 수도 있다라는 점을 배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다음 이 시간 조금 더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는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